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날 단 7시간 사이에 일본 해군은 주력 항공모함 4척을 모두 잃게 됩니다. 침몰한 4척의 항공모함들은 일본 제국 최전방에서 침략 전쟁을 수행하던 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최강 항공모함 함대가 사라진 것은 일본 제국에겐 그야말로 치명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직후 1942년 7월에 일본 해군은 아직도 항공모함이 6척이나 남아있었습니다. 반면 미군은 4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해군은 충분히 미 해군을 더 압박할 여력이 남아있었습니다. 일본 해군도 미드웨이 해전이 끝나고 나서 전투를 자세히 복기해봅니다. 우리가 대체 왜 졌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1942년 하반기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 해군을 상대로 매우 효과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 항공모함 함대를 거의 전멸 직전의 순간까지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오늘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본 함대가 찾아냈던 자신들의 약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꿔서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 항공모함의 부담이 너무 컸다.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 항공모함 함대는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미드웨이 섬의 비행장을 공격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미 항공모함 함대를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일본 항공모함 함대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 거죠. 일본 해군도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로 우리 항공모함들이 너무 힘들었어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함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1942년 10월 산타크루즈 해전 때 일본 함대의 작전입니다. 일본 항공모함 함대는 속도가 빠른 항공모함 3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는 오로지 미 항공모함을 상대하는 역할 한 가지만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원부대라는 함대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 함대는 항공모함 2척과 전함 2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가 육지 비행장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두 가지 임무를 병행해야 했던 데 반해서 산타크루즈 해전 때는 오로지 미 항공모함을 상대하는 임무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공격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는 산타크루즈 해전 때 일본 해군이 전술적 승리를 거두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점, 레이더가 없더라.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은 미 항공대의 공격에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격침당했던 항공모함 4척 모두 적 항공대가 바로 머리 위에 나타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레이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레이더가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적 공격 부대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격 부대를 투입해서 사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들은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었고, 이 방법으로 항공모함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항공모함들은 레이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방어를 할 수가 없었고, 적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 해군은 자기들도 항공모함에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1942년 8월에 항공모함 쇼카쿠에 레이더가 처음으로 설치됩니다. 하지만 이 초기 레이더는 성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일본 함대의 레이더 운용 실력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효과적인 작전을 펼친다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세 번째 약점, 정찰을 너무 못했다.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패배한 결정적인 요인은 정찰 실패였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 함대는 남한 면적 4배의 바다를 정찰하는데 겨우 7대의 정찰기만 투입하는 실책을 범합니다. 이 때문에 적 항공모함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너무 늦었습니다. 미 함대가 6시 5분에 일본 항공모함 함대를 처음 발견했는데 반해 일본 함대는 8시 20분에 미 항공모함 함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2시간 15분이나 미 함대보다 늦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함대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됩니다. 이는 미 항공모함 함재기들에게 선제 공격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일본은 단 5분 사이에 항공모함 3척을 잃게 됩니다. 이 정찰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간단합니다. 정찰을 늘리면 되죠. 1942년 10월 26일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함대는 총 17대의 정찰기를 투입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겨우 7대를 투입한 것에 비하면 정말 확실히 비교됩니다. 이 성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미 함대는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일본 함대를 6시 45분에 발견합니다. 반면 일본 함대는 6시 58분에 미 함대를 발견합니다. 거의 동시에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공격 부대를 투입해서 미 함대를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때 2시간 15분이나 늦게 발견했던 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약점, 항공모함이 너무 눈에 띄었다.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 항공모함들은 제일 선봉에 나섰습니다. 이 탓에 미군의 거의 모든 공격이 항공모함들에 집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받은 것도 항공모함들이었고, 제일 먼저 침몰한 것도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함대 앞에서 몸빵 역할을 해줄 전위부대를 투입하기로 합니다. 전위부대는 항공모함 함대보다 160km 내지 240km 앞서갑니다. 앞에 가면서 적의 공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얘네가 수행합니다. 또한 전위부대는 고속전함 2척, 순양함 5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적 함대한테 직접 공격도 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매우 뛰어난 성과를 거둡니다. 1942년 10월 26일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미 항공모함 2척은 총 2번에 걸쳐 일본 항공모함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기들이 일본 항공모함을 만나기 전에 전위부대를 만났고, 전위부대 배들에만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75대의 항공기 중에서 겨우 10대만 일본 항공모함이 있는 곳까지 갔었습니다. 나머지는 엉뚱한 전위부대를 공격하느라 힘을 다 뺐다는 겁니다. 물론 공격받았던 일본 전위부대 입장에선 죽을 맛이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항공모함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일본 해군의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약점, 항공모함의 역할 분담이 안 돼 있었다.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 항공모함들은 미군 함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유가 공격 부대를 편성하려고 보니까 전투기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전투기들이 미드웨이 비행장 공격 임무에 나간 상황이었거나 혹은 전투 공중 초계를 돌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특히나 항공모함이 공격받는 도중에 전투 공중 초계를 돌고 있는 전투기들을 위해서 비행갑판을 비워둬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적이 발견되었는데도 초반에 빠르게 대응하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들에게 역할 분담을 시키기로 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때 일본 제1항공전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1항공전대에 있던 항공모함 슈카쿠, 즈이카쿠 두 척은 오로지 적 항공모함을 상대하기 위해서 비행갑판을 이용하고 공격부대를 대기시켜두기로 합니다. 반면 경항공모함 즈이호의 비행갑판은 오로지 전투공중 초계를 돌고 있던 전투기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니다. 적 항공모함과 싸우는 배, 호위하는 배 역할을 분담해 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산타크루즈 해전 때 제1항공전대는 전투공중 초계 임무와 적 항공대 공격 임무가 겹치지 않게 항공모함들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워진 일본 해군은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끝난 직후 1942년 7월에서 9월 사이 일본은 항공모함 한 척이 격침당했습니다. 반면 미 해군은 대파 2척, 격침 한 척으로 총 3척을 잃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에 태평양 전역의 항공모함 비율은 5대1로 미 해군이 압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10월에 수리를 마친 항공모함 한 척이 합류해서 미 해군 전력은 간신히 2척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10월 26일 벌어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미 해군은 한 척의 항공모함이 격침당합니다. 반면 일본도 한 척이 대파당해서 전력이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막강한 함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작전 가능한 항공모함이 한 척 남으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은 1942년에 미 함대를 거의 괴멸시키는 순간까지 갔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단, 일본 항공모함 함대는 그해 너무 많은 조종사를 잃으면서 더 이상 공세를 펼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항공모함을 운용한 해전 기술은 늘었지만 이 전투를 수행할 뛰어난 조종사를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승리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담, 세계사 시간에 우리는 미드웨이 해전으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의 흐름이 바뀌었고 완전히 미군이 역전했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승리는 정말 값진 것이었죠. 하지만 1942년 하반기에 전투를 치르던 미군 입장에선
미드웨이 해전 이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오늘 봤듯이 일본 해군은 굉장히 발전된 모습으로 재도전해왔고 미군은 불리했습니다. 1942년 8월 동부솔로몬 해전, 10월 산타크루 해전을 치르면서 남서태평양에서 일본 해군은 미 해군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달라진 모습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저희가 간단히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군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개선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많았어요. 예컨대 비효율적이었던 전투공중 초계, 취약한 대공방어,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개선되지 못합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일본의 군수산업이 취약했다는 겁니다. 소모되는 전력을 보충하기에는 생산량이 너무 부족했고 무엇보다 미국의 전시경제체제 하에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면서 일본은 결국 1942년의 승기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 끝내보겠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본 해군이 어떻게 싸웠는지, 특히 왜 못 싸웠는지 여러 부분에서 분석하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그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일본 해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또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